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제 양력 소개하고 있으면 제일 뻘쭘해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예죠. 영하 20도 내려가는 나라에서 영상 40도 올라가는. 그래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제처럼 그렇게 비가 퍼붓는. 하여튼 별 탈 없으시죠? 네. 아, 보통 이번 여름은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참 큰일인 게요. 이 기후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미 이게 우리나라의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바로 그 때문에 기후 문제가 제일 타격을 입히는 계층이 저소득 계층이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살 수 없고 난방을 뗄 수 없는 이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거 정말 올여름 더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그게 걱정이에요. 참 우리가 전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미 처방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그냥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위나 추위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어땠는가? 사실 여기에 한 가지 지금 제목에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지방자치는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역사 같은 거는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어벙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번 무리해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박수 안 주셔도 돼요. 지방자치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별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 도리를 챙겨 나가는 그런 도리를 이야기한 것이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고 네 가정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 주권에 관련된 이야기고 자기 지배에 관련된 자기 문제는 자기가 처리하는 문제고요. 바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죠. 근데 참 보면은 어려운 말 적어놨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더 어려운 말을 적어놨어요. 지방자치가 뭐냐? 그러니까 98년도에 판결을 내리면서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 주민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 주권이에요. 주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문제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권 그러면은 국가를 구성할 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아주 국가의 운명에 관한 결정은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고 중앙정부의 문제는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 문제죠. 여기 이제 순서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권이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가지는 자기 통치권이 있습니다. 국가보다는 지방자치가 국가 문제보다 하나 밑이라는 거죠. 요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 마을에 어제 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수도가 막혔습니다. 요걸 이제 하수도 바로 앞에 있는 전방의 주인이 뚫을 것인지 구청에서 미화하시는 그분이 와서 뚫어야 되는 것인지 이 결정을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 말이니까 우리 동네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릴 것인지 요즘 기계식으로 된 여기에 버릴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우리 동네 쓰레기 봉투값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주권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고 한미 FTA에 체결하면서 금천구 쓰레기 봉투값을 이렇게 한다라고 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를 이야기하자 그럴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국가 문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거죠.
지역 주민들 조기 축구에 축구를 하는 것하고 한국 국가대표하고 일본 국가대표하고 금메달 싸우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 두 개를 연동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이게 이제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제점입니다. 아, 저거는 그냥 한번 그 붙여놓은 거고요. 저 영화 재밌어요.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네. 보셨어요? 네. 언제 보셨어요? 이장이 높습니까? 군수가 높습니까? 물론 이장은 군수가 임명합니다. 그런데요, 군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 그 문제는 군수가 결정해야 되고 이장은 복종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농민헌법 뭐 이거 관련돼서 저 농촌 지역 다니면서 이제 농민회 강의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이 그 우리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해달라는 현수막을 달고 싶어요. 이제 시골에 가면은 마을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을에 그 현수막 하나 다는데 이거 달려면은 군수님 도장이 찍혀야 돼요. 이게 옥외 게시물 뭐 설치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 마을에 현수막 하나 다는 것까지 군수가 개입해서 해라.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자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 마을 문제를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이거는 사안을 나눠서 봐야 될 거거든요. 길고 짧은 건 붙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사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군수의 일이면은 군수가, 이장의 일이면 이장이 이제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헌법은 애시당초부터 1948년에 이제 그 헌법을 만드는데요. 그때부터 지방자치에 관련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뭐 그냥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그 고려 사항들이 있었어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방자치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딱 두 개뿐입니다. 96조, 97조 두 개뿐인데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내에서 국회가, 중앙정부인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뭐 이런 규정이 있죠. 대충 이제 그렇고요. 요게 그 뭡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까지,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까지는 헌법의 구조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국회가, 중앙정부에 속하는 국회가 법을 정하면은 그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방자치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 범위로 만들어 놨는데요. 요게 60년 되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조금 뭐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또 이렇게 됩니다. 아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범위가 이제 그 61년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이 바뀌면서 지방행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인정했어요. 근데 지방조례를 만드는 거,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드는 거는 여전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금 이제 여기 조금 달라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달라진 게 그 전에 자유당, 민주당 정권에 있었던 지방자치하고 모양은 달라졌는데 실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자유당, 민주당 정권 때는 지방의회 선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공화당 정권 들어서면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의회 선거도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또는 도지사, 시장이 임명했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헌법으로 정해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어쨌든 청와대에서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꼼짝 못하는 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적어도 87년 민주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그냥 교과서나 책에서 지방자치라는 말이 있었지 실제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상태죠.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실제 이 지방자치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의 이야기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제 동양은 조금 그렇죠. 임금님이 옛날부터 있었고 임금님이 전국을 다 장악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수령들이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는 임금님한테 얻어맞는 구조였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기본은 그거였죠. 근데 이제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놀다가 어디서 누군가가 쳐들어오면은 그 이제 그 적을 막기 위해서 단합해가 뭐 하다가 임금님이 생기는 이런 구조죠.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그 국가가 형성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이 지방자치였던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1600년도니까 한 400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이미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알투지우스라는 사람은요, 저희 같이 법하는 사람들은 법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현대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생기고 뭐 지방이 있고 이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처음부터 개인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살기 심심하니까 짝을 구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가족입니다. 야, 너 나랑 살래? 삽시다. 우리 애기 놓고 행복하게 삽시다. 계약이라는 거죠.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은 그냥 합의라고 보면 돼요. 그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같이 살면서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가족끼리 살다 보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뭡니까. 수리시설도 있어야 되고 밭도 개간해야 되고 그렇게 한 가족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업조합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조합이죠. 농민회일 수도 있었고요. 서양에서는 이걸 길드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동업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가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가 되고 도시도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같이 살고 그 속에서 시장도 형성이 되고 교환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냥 도 단위 정도의 그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미국 같으면 주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어쨌든 이렇게 발전한다. 문제는 뭐냐면은 한번 생각합시다. 이 중에서 인간이 만드는 것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까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짝을 만나고 더불어 살고 그러다가 하다 보면은 그냥 문전성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 도시가 되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요 정도는 통치라는 권력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누군가가 다스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사람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인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위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뭔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인간의 생활 방식에 부합하는 바로 이런 틀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고 지역을 운영하고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알티지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들이죠.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요즘 그 아이들 사진 찍으면 맨날 뽀샵 하잖아요. 저 초상화는 그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훨씬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한 사회의 운영에서 가장 기본은 개인이고 동시에 가족이고 지역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충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충성이라는 게 사실 법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요즘 계약을 해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는데요. 그냥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시다. 학생이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 알바하고 한다면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 이제 성적이 안 좋아요. 이제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는 있겠죠. 부모님이 대줄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못 대주면은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똑똑한 놈 한숙봉이가 과거 시험 치러 갈 때, 한숙봉입니까? 이몽룡입니까? 과거 시험 치러 갈 때 집에서 못 대주면은 문중에서 대주죠. 그 동네에서 대주는 거기도 하고 또는 문중에서 대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사또님이 나서야 되고 원님이 나서요. 이것도 안 되면은 나라님이 창고 열어가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맡겨보고 안 되면 그 문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부모님이든 또는 친구든 이런 사회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고담 이렇게 해서 국가는 맨 마지막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그 조금 후진적인 그 미개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애들이 좀 그 좋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지어주려니까 국가가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되죠. 아시아 지역사회가 돕든지 유엔이 돕든지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지방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너희 지방에 기찻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깔아줄게. 그러면 지방에서 no, 우리는 기찻길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안동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 일제가 경부선을 깔려고 하니까 그거 시끄러운 거 왜 우리 마을에 넣느냐, 오지 마 그래가지고 안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교통이 좀 불편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경주도 그렇고요. 어쨌든 중앙정부가 또는 다른 단위가 우리 마을에 관여를 할 때 뭐 도와줘서 고맙긴 하지만은 우리 마을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개입하지 마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거부권, 이것도 인정돼야 된다.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에요. 바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게 유럽 지방자치 헌장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벌써 4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지금 이제 그대로 살리고 있는 거죠. 이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미국 네 번째 대통령인가 그렇죠. 민주주의자고 이제 평등주의자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그러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워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시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뭐 군도 뭐 이것도 아니다. 마을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워드 그러니까 참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가지고 워낙 땅이 넓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그냥 이런 것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또는 오후에 낮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어제도 지나가다가 본 사람 뭐 그저께는 슈퍼에서 만난 사람 뭐 이런 정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남의 그런 그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금천구청에 평생학습관을 오다 가다가 스쳐 지나간 사람, 뭐 불교식으로 하면은 옥기시 스쳐 가서 인연이 닿은 사람, 그런 정도 같으면은 뭔가는 몰라도 저 사람은 맨날 3시쯤 여기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어떠한 사람일 거야 짐작은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왜 그래서 행동을 했을까? 맞든 틀리든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마을. 여기 이제 그 제퍼슨이 이야기하는 워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아주 넓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상시 같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요런 정도의 동네가 지방자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아파트 단지는 대충 저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이제 길거리로 이렇게 가로지어진 지역, 뭐 블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단위가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뭐 딴 거 아니에요. 겨울에 눈이 오면은 눈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네. 서로 눈치 보잖아요. 이 골목길에 내가 요만큼 치울 건지 저만큼 치울 건지, 하는 길에 저 집 앞까지 치워줄 건지, 그런 식으로 서로 눈치 볼 수 있는 단위, 이런 단위에서 서로 결정을 한다면은 이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고요. 바로 그 원칙을, 그러니까 이 단위가 국가보다 먼저, 주정부보다 먼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홈룰이라고 그럽니다. 국가보다 먼저. 항상 그 사회 운영의 기본은 여기에 놓여야 되고 국가는 그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게 홈룰입니다. 거꾸로 국가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저기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딜런 룰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스위스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해 있고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인구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뭐 산골짜기가 되나 놓으니까 마을이 다 고립돼 있잖아요. 요 마을에서 어떤 문제, 쓰레기 봉투값 얼마나 할까요? 그거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마을 주민들 모이세요. 그러면은 회의하는 날 마을 주민 기껏 모여봐야 20명이래요. 10분의 1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쓰레기 봉투값 하나에 100원으로 하자 하고 투표가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왜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그 회의를 하려면은 이제 뭐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 회의하기 전에 석 달 전, 6달 전에 회의 안건을 미리 공개를 해요. 앞으로 뭐 지금 이제 8월 달이니까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회의 모여가지고 쓰레기 봉투값 결정합니다. 근데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하려고 보니까 필요한 자료들이 뭐 요즘 쓰레기 봉투 하나 만드는데 생산 원가가 얼마, 치우는데 얼마가 들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고 자료들을 다 나눠줘요. 궁금한 사람이 이건 어떻게 이렇게 계산됐습니까? 물으면 다 가르쳐 줍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장부 내가 봐도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내 저 공인회계사한테 물어보려니까 상담료 내놔. 그러면 상담료까지 줘요. 필요한 정보들, 전문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그 200명, 300명이 되는 마을 주민들은 궁금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다 공부할 것이고요. 또 이제 내 호주머니에 돈 좀 있어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이야 뭐 물 쓰듯이 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봉투값이 100원이 되든 200원이 되든 500원이 되든 자기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관심 안 가질래 하고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거 100원하고 110원이 얼마나 다른데 이걸 왜 100원으로 하느냐, 나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의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관심 없는 사람은 제껴버리고 관심 있는 사람은 조금 알아보고 뭐 그러네, 당신은 뭐 어떻게 투표할 거예요? 당신한테 위임할게 넘겨주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면은 3개월, 6개월 과정 속에서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져요. 그럼 마을 회관에서 모이는 회의는 그 합의된 것을 확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뭐 굳이 10명이 모여서 결정하나 20명이 모여서 결정하나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위,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단위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같으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아파트 사는데 제 앞집 아줌마는 아는데 윗집하고 아랫집은 전혀 몰라요. 뭐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렇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뭡니까?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생겼어요. 저 돈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 뭐 행운의 상징이다 뭐 그러는데요. 저 돈하고 저 돈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돈하고 2달러짜리 동전이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하여튼 뭐 그렇죠.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프랑스에 있다가 미국을 한번 구경하고 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제도, 사회제도를 본받자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알투지우스하고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거죠. 지방에서 주민들이 어떤 모임을 갖는 거는 이게 활성화되는 거는 지방자치 내지는 국가통치에서 가장 기본이다. 박사학위를 논문을 써가 박사가 되려면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억, 니은, 디귿 배워야 되죠. 이거 안 배우고는 박사가 못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어느 나라가 좋은 정부, 좋은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초등학교 교육하고 똑같은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방이라는 거는 뭐 타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지방이라는 거는 뭐 이 사람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바로 이런 틀 속에서 나옵니다. 뭐 근데 엄밀히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그럴듯하게 학문적으로 포장해 놓은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문제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거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양에서는. 그 뭡니까? 국민이란 말이 잘못된 말이죠. 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저도 중문학과 교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춘추전국시대 이럴 때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잡았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귀찮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끌고 다니려니까 바꿔 그렇다고 뭔가 일 같은 거 시키려니까 도망치거나 대들까봐 겁이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꼬챙이 가지고 한쪽 눈은 콕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쪽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거의 뭐 절반이 아니라 3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거리 조정도 안 되고 자기도 불편하니까. 근데 노동력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한대요. 그런 사람을 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권리를 갖지 못하는, 자기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존재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죠.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그 한자권에서 인이라고 그러면은 군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할 때 그때 이제 그건데요. 뭐 어쨌든 지금 현재와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그런 민이 아니라 인이거든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기라 하는 건 뭐 상식인데 그러한 상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그 당시 국가들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 맘대로 하고 남의 마을 함부로 자기 군대 점령 주둔시키고 그래서 다 털어먹고 또는 우리 동네에서 겨우 뭐 이렇게가 농사 지어가지고 좀 소출냈는데 뺏어가 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 동네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간섭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종의 저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함부로 뺏어가지 마라.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뭐 이런 것이기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주민회의 하는 거 뭐 그런 모양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온 주민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회의 구조가 되면은 제가 주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듣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러 앉으면은 서로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일종의 원탁 회의 방식이거든요. 이제 저런 형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간이 없으면 이제 저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넘어갑시다. 그 이제 보통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가 지 맘대로 하는 걸 지방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그 뭡니까? 오늘 개각 발표됐는가 모르겠다. 교육부에서 무슨 교육정책 내놓으면은 지방에 있는 교육감들이 지금 계속 반발하거든요. 요즘 막 그 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특히 이제 수능 제도 바꾸고 하는 거, 대입시 바꾸고 하는 거, 지방의 교육감들이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한판 붙겠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교육감 직선제 하기 전에는 교육감들이 전부 다 교육부 장관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지방자치가 가능하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하는 일에 머리 맞대고 그냥 머리 대고 대들 수 있는 이런 틀이 생기는 거죠. 권력의 분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주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오면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좀 어렵게 적어 놓긴 했는데요. 정치가 뭡니까? 이 정치가 보통 옛날의 정치학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싸움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와서 정치라는 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죠. 요번에 터져 나온 거, 교육부가 아니라 저출산위원회에서 터져 나온 거,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오전 수업하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피지 못하니까 학원에 보내죠. 그죠? 그거 막으려고 3시에 학교에서 하교하게 하자. 예, 학교에서 3시간 동안 돌봄 교실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을 돌보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반발합니까? 선생님들이 지금도 일 많아 죽겠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싸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왜 선생님한테 떠넘겨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뭐 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일 많아서 죽겠다. 근데 더 일해라면 우리 일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의 저 학원에 보내가지고 이상한 거 하느니 선생님이 좀 돌봐주면 좋지 않느냐. 이 이야기도 하고, 요건 어떻게 보면 국가 운명에 관련된 게 뭐 크게는 국가 운명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그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의 문제죠.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또는 국회가 결정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에서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농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원도 없잖아요. 거기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문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또는 이제 서로 논의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어떠한 부분들. 이걸 우리는 생활정치라고 그럽니다. 간단해요. 쓰레기 봉투값보다 저희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뭡니까? 그 음식물 버리는 통. 이걸 100일 앞에 놔야 됩니까? 102동 앞에 놔야 됩니까? 진짜 심각해요. 중간에 놓으면 사실은 둘 다 불편해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101동 주민하고 102동 주민하고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축구 시합을 하든 뭔가를 해서 결정해야 되죠. 그거는 그것도 정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거죠. 대통령은 우리를 대표한다고 그래요. 국회의원, 금천구 국회의원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집의 그 식구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는 누군가의 선생님이고 또 누구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나를 규정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가지는 그 많은 일들 중에 무엇을 대표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너 누구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옛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사람들 이름이 알 막 붙거든요. 여기 이제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를 보면은 그 집안을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걔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죠. 쟤는 누구 자손이야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거로 통하지 않잖아요. 뭐 심지어 뭐 그런 거죠. 친일파 후손 문제. 저 사람은 친일파 아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매국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중앙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대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는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대법관 한 명 뽑고 있는데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좋느냐 뭐 자문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은 보면은요. 그러니까 뭔가 인권 변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 문제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 있어요. 미투 운동 안 걸리기 천만다행인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서로 다르잖아요. 이 다른 거, 그 다른 것을 다른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결정하면은 5천만이 다 똑같다라고 중앙에서는 전제라고 뭘 하지 않습니까? 돌봄교실 3시까지 한다. 모든 지역이 다 똑같다고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다른데.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하자. 요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주장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주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 권력 통제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이제 그 이야기죠. 뭐 이거 넘어가고요. 이런 거 안 봐봐요. 참 그래요. 아주 비근한 예인데요. 장애인 그러면 장애는 어떤 사람이 장애입니까? 그 이제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잡이 말고. 왼손 쓰시는 분이 가위로 종이를 자르면 잘 안 잘라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차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애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왼손잡이가 장애라는 뜻이 아니고요. 장애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뭔가 신체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장애예요. 내가 다리가 하나 없는 거. 이게 장애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근데요,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몇 년간 자기들끼리 고민하면서 자기들이 법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다리가 하나가 없다. 그게 장애가 아니고요. 다리가 하나 없는데도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 두는 바람에 내가 못 올라가는 거. 그게 장애예요. 여기에 의하면 장애의 원인은 나한테 있죠. 내가 다리 하나 없는 게 장애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내가 다리 하나 없는 게 장애가 아니고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안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놓은 건물 그 설계자가 잘못인 거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이제 자기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 관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관료들이 만드니까 이 관료들은 장애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속편한 대로 너 다리 하나 없지, 너 장애인이야, 그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리 하나 없는 게 이게 뭐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다리 하나 없어서 지하철 계단을 못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래 놓으면은 장애인 대책이 달라집니다. 요 과정을 보면은요, 간단하죠. 너는 다리 하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너 하나 다리 없나 없네? 미안해. 내가 계단 없애고 엘리베이터 만들어 줄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냐면은 이런 거 우리는 당사자주의라고 그러죠.
자기 문제를 가장 고민하고 가장 대안을 많이 생각한 사람은 자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 뭐 실현 당해가지고 고민 꿍꿍꿍꿍 하다가 상담하러 와요. 제일 신경질 나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지는 벌써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컷 그래 놔놓고 술이나 얻어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이제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흔히들 많이 드는 예인데요. 이거 망원시장 이야기인데 그 재래시장에는 주로 좌판에 앉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 그렇지 조그마한 전방에서 이제 조그마한 자리 하나 마련해놓고 앉아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뭐 하여튼 신경통 비슷한. 문제는 뭐냐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방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지 손님 오면 팔아야 되는데 자리 비우면은 장사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몸은 나빠지고 자세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은 주민들하고 망은시장 상인들이 이제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보건소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새마을 금고에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수레 끌고 다니면서 동전 바꿔주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술에다가 청진기 넣고 간단한 뭐 혈압 재는 기계 넣고 간단한 소화제 같은 거 넣고 그래가지고 보건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둘이서 간호사 선생님하고 둘이서 이제 시장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앉아 있다가 허리 아픈데 앉아 있다가 오면은 불러요. 불러가지고 나 허리 아픈데 진찰 좀 해달라. 또는 언제 예약을 해달라. 그럼 내가 찾아가겠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 지금 속이 메스 끓는다. 그러면 간단한 소화제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아주 고질적인 병은 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시장 상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망은시장 사례인데요. 지금 이 사례들을 몇몇 지자방자치단체에서 카피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서도 진주중앙시장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시장 박원순 시장이든 또는 뭐 구청장이든 몰라요. 대통령 더 모릅니다. 어쨌든 시장의 상인들이 현실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서비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요구하는 거죠. 요구해서 가져오는 거죠.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그 결정에 따라서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일이고 시장 상인들의 일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뜻을 모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는 뭐 그런 사안들이죠. 네, 이것도 있네요. 요거는 독일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노숙자는 왜 노숙자입니까? 뭐 경제적이고 집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상당히 많은 노숙자들이 노숙자인 이유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래요. 내가 왜 사나? 의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러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지방단체, 지방자치 단위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끄집어내요. 우리 마을의 노숙자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고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들이다. 조금만 의지만 불러일으키면 얼마든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씩 안겨요. 이제 유기견들 이쁜 놈들 모아가지고 한 마리씩 줍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어디 찾아오면은 사료 줄게 나눠 먹이라. 사료도 주고요. 강아지가 아프면은 어디 찾아가면 치료해 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저희 학교 동물병원이 아마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예. 네, 한번 들어가 보니까 웬만한 종합병원 못지 않던데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숙자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살아요.
이제 강아지라는 게 참 그렇죠. 강아지가 원래 그 사람을 가장 잘 따르는 가축이잖아요. 주인이 없으면은 스트레스, 외로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거든요. 이제 아주 잘 따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자기 식구가 돼요. 그 이제 참 사진 잘 찍었어요, 누군지. 저거 봐요, 저 표정들. 딱 한 몸이 됐잖아요, 그죠? 뭐, 이 두 마리나 데리고 있고요. 뭐, 이렇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참 그림이 이쁘죠? 이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살 의미를 못 찾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없으면 저 강아지가 굶어 죽어요.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아지를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내가 내 때문에는 뭐 살 필요가 없겠지만 강아지 때문에라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상당히 이 사람들이 노숙자 상태를 벗어나고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 뭐 일상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단위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동네 노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파악이 가능했다는 거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어떤 수단을 마련해 줬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쳐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행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국의 노숙자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활 정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걸 실현하는 단위가 우리 마을이고 우리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정말 저희들 같이 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바쁜 날이에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력 거부 공개 변론을 하고 있고요.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문 선고하는 날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 해요. 오늘 같으면 이제 그 뭐 손해배상 청구, 뭐 과거사 뭐 이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판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뭐 계속 그 강의를 하면서도 한쪽 머리에 이쪽에는 거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런 거 빨리 파괴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지 변호사 시험 문제 풀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뭡니까? 혹시 뭐 그 가족 중에 그 로스쿨 변호사 되는 거 생각이 있으신 분 뭐 있으면은 한번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변호사 그 로스쿨 제도 설계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박수는 안 치고. 자.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넣어봤는데요. 토끼전 아시죠? 이제 산토끼 하는데 용왕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이제 토끼 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별주부가 가가지고 꼬덕이 가서 토끼를 데려와고 이제 토끼는 내 간 없지 뭐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도망치는 그 이야기죠, 그죠? 근데 조금 그 다른 판본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람 이병기 스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 토별가인데요. 거기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토끼가 저렇게 도망치지 않아요. 토끼는 뭐 그 아까지는 이제 똑같은데요. 토끼는 용왕이 이제 네 간 내놔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작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토끼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가서 보니까 괘씸한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지 거짓말 했던 이 껴득했던 별주부가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주부 골탕 먹이려고 한마디를 해요. 간은 드리는데 죽은 사람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 저 별주부 부인하고 하룻밤 자게 해달라 그랬어요. 별주부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떡해요. 그 자기 집안보다는 임금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별주부랑 토끼랑 그 부인이 하룻밤 자요. 관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제 그랬더만은 이 하룻밤 사기 만리장성을 쏴버렸어요. 이제 막장 드라마의 출발점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토끼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인하고 하룻밤 자다가 가만히 보니까 경계가 소홀해요. 왜냐하면은 별주부가 이제 토끼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게 이제 한 잔 하다가 뻗은 거예요. 그렇게 거세를 이용해서 토끼는 도망쳐 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이제 아주 복잡해지죠. 토끼는 도망쳐 버렸고, 근데 별주부 부인은 토끼를 사랑하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별주부는 또 임금님 약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도 미안하고 자기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이래저래 미안하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해 버립니다. 이제 별주부 부인만 남았죠. 별주부 부인은 토끼를 그리다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마을 주민들이 이걸 알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 불쌍한 그 여인이 자기 신랑 기다리다가 죽었구나 하고 연료문을 지어줘요. 이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있는 별주부 귀까지 들려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별주부도 자살해 버립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토별가예요. 그 토끼전입니다. 원래 있던 토끼전 그 2본이죠. 이제 뭡니까? 이병기 선생님이 채집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나쁜 놈은 누구예요? 토끼는 지가 살려고 그런 거, 그거는 뭐 별로 좀 그래요. 그죠? 조금 얄밉기는 해도. 부인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저렇게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별주부는 조금은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 멍청하게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죽음으로 갚았잖아요. 그 임금이 조금 아프고 말면 됐지. 이제 그 이야기죠. 요런 이야기들 사실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 말기 이제 대한제국 초기죠, 그죠?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에 이 국민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겠어요. 이건 한마디로 임금 연맥이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조선시대를 때 바쳤던 윤리라는 건 상강어른이거든요. 그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죠.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가 무너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죠. 망조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이야기는 지방자치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볼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자유당, 민주당 정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권자입니다. 권위주의입니다. 그 이제 군사 정권이 있었고 87년에 민주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9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 박세리 양말 벗고 골프 쳤잖아요. IMF 터졌던 식이죠. 사실 국가 운영 체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IMF 터지면서 이제 그 재벌이나 이런 그 돈 가진 사람의 힘이 발언권이 세지는 뭐 그런 것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요 단계가 그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하고 그대로 겹쳐집니다. 하나하나 보기로 합니다. 지금 뭐 좀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960년 민주당 정권까지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요걸 한번 해볼까 말까 어떻게 해볼까 고민했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는 뭐냐, 내가 다 하겠다,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하는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명분에 밀려가지고 조금씩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던 뭐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시험적으로 실험을 했던 시기고, 이때는 아예 포기했던 시기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씩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쭉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하나 봅시다.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 임금님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지는 않았죠, 사실은. 중국의 황제의 권력보다는 훨씬 약한 그런 거였는데요. 어떤 때는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어떤 때는 지방 수중들한테 휘둘리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통일되고 난 이후부터, 신라 이후부터 지방의 수령들을 중앙에서 파견하는, 임금님이 파견하는 거는 이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임금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제 그 뭡니까, 준양령 같은 거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 이제 변학도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암행어사 파견, 임금님이 파견해가지고 변학도를 족치잖아요. 지역에서 함부로 까불지 못하도록 통제하던 시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들은 중앙에서 파견되어 왔지만은 그 지방에 있는 양반들, 지금식으로 뭐 호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견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중앙집권 체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방이 각자 자기들을 알아서 하든, 물론 지방에서 양반들이 설치돼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방이 중앙 정치 눈치 안 보고 어느 정도 움직여 나가던 그런 구도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우리나라에서 귀신은 언제 나타나요? 밤에 나타나죠. 어떤 때 나타납니까? 에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돼요? 대부분 한이 맺혀서 귀신이 됩니다. 한을 풀려고 그러거든요. 그 한 풀려고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사또한테 나타나죠. 그또 태빈이 또 거기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요, 사또는 임금님이 보내는 관료들이거든요. 임금님은 신하요. 임금님이 이제 사또를 보내면은 이제 지방에 갑니다. 그러면 밤중에 꼭 이제 바람 싹 불고 머리 풀어진 귀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간땡이 작은 사또는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요. 간땡이 큰 사또는 이제 눈 부릅뜨고 너 누구냐 하면서 그래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 원을 풀어주죠. 그 원을 풀어주는 그 대가로 영의정까지 승진하잖아요. 이게 기본 구조거든요. 여기서 가만히 봐보세요. 사또는 중앙 권력입니다. 그 귀신은 지방 사람이죠. 지방의 권력과 중앙 권력의 싸움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일 수도 있어요. 그 귀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이런 양반 권력이든 또는 뭐 억울한 사람이든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처리하는데 사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또 보고 너 한번 해결해봐라 그랬더만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또는 모든 힘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지방에 휘둘리는 그런 경우요. 사또가 강단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예 지방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대립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 같기도 해요. 똑똑한 관료가 오면은 지방 권력은 거기에 따르게 되고요. 멍청한 놈 오면은 마음대로 그냥 가지고 노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니 지금 낮이라서 귀신은 안 무서워요. 요거는 이제 그 1948년 재헌헌법 때 있었던 그 이제 지방 자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냥 저런 글자가 있다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 이제 1948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지방자치 제도가 처음 헌법에 들어오고 이제 그걸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당시에 지방자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선 뭐 미군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승만 정부는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한번 권력을 가지면은 모든 걸 다 하고 싶으니까 지방에서 함부로 맞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첫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해방되었을 때, 이 뭐 해방 공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뭐였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민주당이 있었고요. 또 이제 독립촉성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조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공장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해방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 공장을 누가 접수했어요? 노동자들이 노동자 평의를 만들어가고 접수를 합니다. 약간 좌파 계열이에요. 지방은요, 서울은 일본 사람들 빠져나가니까 여운형 씨가 중심이 돼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행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나마 중도적이었어요. 지방은 전부 자익 계열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이 인민공화국 어쩌고 합니다만은 지방도 그 당시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횡행하고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익 계열들이 힘을 발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군정은 우파 정권이죠, 그죠? 우파 계열이고 이승만 정부도 우파 계열이에요. 이런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방에 지방자치 좋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서 하나의 비극적인 출발점이었죠. 이념의 대립이 워낙 극심한 상황에서 국가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이념 대립이 뭔가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미군정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거는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하죠. 지방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경찰이 가고 그 군인이 가가지고 그냥 톱을 해버린 뭐 이런 사태,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애시당초부터 그 싹이 그렇게 힘차지 못했던 거죠. 미약했던 겁니다. 이제 그게 찍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체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크게 나누면은 이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승만의 그 정치적인 야심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거기다 이제 한국 전쟁 벌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재헌헌법 때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고요. 4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집니다만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49년 7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12월 달에 개정을 해요. 이 개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기 싫으니까 그냥 지방의회를 구성 안 하고 내무부 장관이 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애시당초부터 지방자치법을 만들자 말자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가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여기 언제입니까? 52년이죠. 52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하기는 하는데 전쟁 중에 지방선거를 해요.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이제 야당이 참패를 합니다. 왜 야당이 참패할까요? 이거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은 우리나라는 원래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 지역은 야당을 지지하고 농촌 지역은 여당을 지지한다. 뭐 그런 지금 체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랬죠. 뭐 그랬는데요. 실제 해방 이후 자유당 정권 때는 농촌 지역은 상당히 야성이 강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파 계열들이 지배를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만 하면은 농촌에서는 여당을 찍어주고요. 도시에서는 야당표가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실 부정선거 때문이죠. 뭐 고무신 막걸리 선거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권력에 이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양상이 보였던 거죠. 그에 이제 뭐 56년부터 몇 번 이제 바꾸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지방자치가 진전된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선거하던 모습이고요. 뭐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 전까지 저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선거하려고 줄 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이게 혹시 5.18년 개띠 계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5.18년은 참 문제 많은 시기예요. 제가 태어난 시기거든요. 하여튼 5.18년 개띠가 인구 분포로 제일 많잖아요. 베이비붐 절정기이고, 그래서 지금 사고 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5.18년 개띠예요. 근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56년도 또는 그 전에 그 지방자치법 개정해가지고 조금씩 삭트던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없는 것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때가 이제 이승만은 삼성 개헌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부정선거하고 막 이제 그랬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 같은 거는 아예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4.19 혁명이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를 좀 더 본격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는 참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자치선거를 빼놓고 거의 대부분 야당은 참패랍니다. 맨날 여당이 이겨요. 이제 좀 그런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 민주당이 그래도 어쨌든 4.19 하고 난 때였잖아요. 뭔가 좀 하겠지 했더만은 결국은 참패해버리고만은 하여튼 그런 형태가 돼버려요. 어쨌든 적어도 그러니까 군사정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제대로 된 지방자치체제를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면 뭐해요? 바로 5.16 일어나가지고 그냥 정권이 무너져 버렸죠.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군사혁명위원회 만들면서 그러니까 지방의회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임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임시조치법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 안 한다. 그렇게 돼버렸던 거죠.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 제일 간단한 식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니까. 아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포고령 모양이고요. 당시 이게 이제 민정 이양을 위한 헌법 개정 작업을 했던 시기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또 이상한 조항이 하나 들어가요. 이제 부칙에다가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안 한다. 근데 지방의회하고 조국 통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저런 조항이 들어가지고 아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는 그래도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하긴 하는데 법률로 정하겠다. 지방선거는 이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데 법률로 정하겠다 해놓고 법률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또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나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7년이 되고 6월 항쟁이 있고 이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였죠. 6.29 선언을 하죠. 이 6.29 선언할 때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이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실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6.29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현행체제로 넘어와요. 87년 헌법체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식이죠. 87년도에 헌법을 바꾸고 88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법 바꿔가지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만들고요.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체제를 정비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지방자치법 다시 바꿔가지고 91년까지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하도 이제 그동안 정부가 군사정권 이래로 이승만 정권 때도 마찬가지죠. 지방선거를 자기 편한 대로 했어요.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또는 뭐 하는 것도 자기 아주 유리할 때만 정해서 하고 심지어 전쟁 중에 52년에 지방선거까지 했잖아요. 뭐 이제 뭐 이런 상황들 그것들을 그렇게 갔다 왔다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법에다가 못 박아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어요. 역시 이제 뭡니까? 3당 야합이 그 3당 합당이 있고 91년도에 선거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역시 이제 민자당이 압승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저 선거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공화국 때, 그러니까 자유당, 민주당 정권 때 지방선거는 지방의 유력한 지방 유지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지방 유지들이 뭐 이제 그 뭡니까 자유당 정권하고 또는 민주당 정권하고 친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요, 이 시기에 오면은 91년도 선거만 돼도 지방자치에 출마하는 지방의회나 이건 지방의회 출마하는 사람들을 중앙당에서 꽂았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60년대, 50년대, 60년대 지방선거는 뭐 그냥 지역에서 말게나 하는 사람들, 힘이나 좀 쓰는 사람들이 출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 있었죠. 근데 요때에는 중앙당에서, 서울에 있는 중앙당에서 출마할 사람들을 공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지 힘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위에 중앙당에서 자기를 공천해 줬으니까 당선된 사람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지방 일을 할 때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당수나 대통령이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 지금도 비슷하죠, 뭐 사실은 그래요. 예. 단추를 잘못 꼽았습니다. 이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그 사단을 이때부터 시작을 해버린 거죠. 참 좀 그래요. 지금도 뭐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당만. 그렇죠. 예. 진짜 그래요. 사실 같이 의원인데도 그러니까 예. 이거 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지방선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예. 얘기야. 저희 동네에 누가 출마한지 몰라가지고 대충 찍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진짜 이거는 시정돼야 되는 예. 뭔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면 나중에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야. 우리나라는 전국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 정당을 만들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야 죽든 살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만들어요. 정말 당의 예. 눈치만 보고 주민이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그 이제 전국에 그러니까 5개 이상의 그 광역 단체의 지구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져 버려요. 하여튼. 예. 시정돼야 그러니까 뭐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때 이제 저 중에 지금 다 돌아가셨나? 노태우 씨. 노태우 씨는 아직 안 돌아가셨죠. 예.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 오면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2가지인데요.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사실 1공화국 때 자치단체장 선거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대로 선거된 적은 없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최초로 이루어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뽑았던 그때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만 출마할 수 있어요. 3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몇 번이에요? 지금 3번째, 예, 이제 마지막이죠. 대통령 발언. 예, 예. 참, 왜 3번만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원래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그래 미국에서 3번 당선됐어 캘리포니아에서 3번 당선됐으면은 뒤사람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너는 대통령 되라는 이야기예요.
중앙정치로 가라, 뭐 좀 큰 물에서 놀아라 이런 거죠. 물갈이가 되어야지 지방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이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뭐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 선거라고요. 이때 이제 유일하게 최초로 민자당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당부터 민자당까지 쭉 흘러오는 이 계열 속에서 지방선거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하다가 요때 한번 패배를 하죠. 다만 이제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지역주의입니다. 참 원래 지역주의가 이제 박정희 체제에서부터 지역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말뚝만 박아도 당선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죠. 사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당 공천만 받으면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무조건 투표해주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역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됐던 거죠.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 엄밀히 보면은 지방자치 제도의 기본 틀은 이때 다 완성이 됩니다. 그 YS가 IMF 뭐 어쩌고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성과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조그마한 변화들만 있는데요. 이 김대중 정부 때는 아주 재밌는 게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거. 이제 99년에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애들 급식을 뭐로 하라.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급식 조례가 만들어져요. 주민 발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 학교에서 밥 먹이는 거, 요거는 좀 제대로 된 농약 안 뿌린 거 먹여라라는 조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최초 1호 조례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오면은 서울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주민 발의에 의한 것이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구가 그럴 리는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합시다. 보니까 분명히 예산을 집행했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 이제 재판을 할 때 이제 실물 환등기로 서류 같은 거는 이제 스크린에 비추는데 보통 이 실물 환등기가 30만 원이면 사요. 근데 유독 이제 지금 현 대법원장 들어서 가지고 그 실물 환등기를 500만 원짜리를 400대를 사놨어요. 보통 30만 원짜리면 충분한데 이거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하여튼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사실 이 정부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이 경우에 주민들이 연설을 해가지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청의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감사원에서 내려올 수 있는. 물론 감사원에서 이제 지방 고유 사무실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하지만은 어쨌든 정부 돈이 들어가면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주민총수면은 예. 인천구 주민총수 예. 뭐 50분이 쓸만해요. 50분의 1은 뭐 이거 사인 모으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행정수도 옮긴 데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재밌는 제도가 주민소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드는 자치단체장 끌어내릴 수 있는, 뭐 하남시에서부터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실제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그래도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겁나잖아요. 선거한다고 엄청나게 돈 들이고 노력해가지고 당선됐는데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내려와 그러면은 좀 불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죠.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딴 것보다 제일 특이한 사항이에요. 서울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최초의 사건이죠. 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육감 선거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교육감이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 체제가 상당히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 주민 투표에 의해서 뭔가 주민 그 지역 사건들이 결정됐던 사례들입니다. 그 이제 제주도는 지금 행정 체계가 하나뿐이잖아요. 원래 이제 도가 그 광역 단위고 그 시나 군이 그 기초 단위인데요. 제주도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죠. 선거를 한 번만 하거든요. 그 도지사만 있는 거죠.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뭐 그러고 할까 말까 한 거 오케이 한 것이고요. 뭐 요런 거 요것도 있죠. 방사물 폐기장을 어디에 설치할까, 경주에 설치할까요 말까요, 주민들이 결정을 했죠. 물론 당연히 폐기장 설치하는 바람 대신 엄청나게 투자해 준다 그랬는데 몰라요. 하여튼 이 많은 것 중에 이거는 제일 잘못된 결정일 것 같아요. 이 방사물 폐기장은 방사물인데 방사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동네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는 요건데요. 청주시에서 시의회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싶어가지고 일본에 이제 그 시찰을 하러 갑니다. 뭐 시찰이라고 써놔놓고 놀러 간다라고 읽는다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가서 보니까 일본의 그 동네 마을 조례 중에 하나가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행정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정보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공개하게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더라는 겁니다. 아, 요거는 참 좋은 제도다 해가 그걸 보고 들고 와가지고 뺏겨가지고 만든 게 청주시 행정정보조례입니다. 요게 여기서 91년도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이제 각 시민단체에서 그러면은 국가는 뭐 하느냐? 왜 중앙정부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느냐? 청주시 봐라. 청주시는 시청에서 한 일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는데 왜 뭐 행자부든 뭐 기획원이든 어디든 청와대든 너희들이 한 정보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 정보공개법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이제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만들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바람에 국가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런 거죠. 뭡니까? 장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따지려면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환등기를 3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를 샀느냐? 뭐 때문에 샀느냐? 산 그 자료들 내놔봐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정보 공개거든요. 그 정보가 공개돼야지 주민들이 구청장이나 장관이나 대통령 보고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소중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바로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하찮은 우연히 만들어진 그 청주시 조례가 대한민국의 그 행정정보 공개 그 법률을 만드는 그런 단계가 됐던 거죠. 참 특이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를 바꿔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이것도 참 재밌는 사건인데요. 그 이제 원래 이제 주민이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그 첫 번째 사례가 광주 전라남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으로 이어지는데 그 1년 만에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그거는 아이들 우리 애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러니까 서명받기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학생들 인권을 보장하자. 학생들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학생들 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다르거든요. 생각하기엔 나름으로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뭐 운동본부 만들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서명 받는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여기 서명해 주세요. 뭡니까? 우리의 농약 안 들은 그 음식 먹이게 합시다. 이거 반대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서명해 주거든요.
쉽게 통과됐는데 이거는 상당히 우여곡절을 거쳐서 통과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와 땀의 결과라고 보면 돼요. 아직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같으면 아직도 애들은 때려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이제 그런데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주민 정치, 생활 정치가 가장 첨예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그걸 뚫고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과거 지난 박근혜 정부가 가졌던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할 만큼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요걸 없애려면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촛불 집회의 또 다른 요구였죠. 이제 헌법 개정을 하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강하게 나온 게 지방 분권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통제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대통령이 우리 문제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요구였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지방자치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법에 없는 사실을, 법에 없는 것을 금천구에서 정할 수는 없어요. 국회가 금천구가 이런 걸 알아서 하세요 한 것만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못해요. 이런 상황, 이거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자. 그래서 국회가 뭐를 만들든 우리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지금 헌법을 바꾸면서 뭔가를 지방자치를 구현하자는 요구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저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든 적이 있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은 제출하거든요. 보내면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회가 60일 지나도록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개정안은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예산안을 통과하려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은 그걸 국회가 심의를 해가지고 회계연도 시작 90일, 그렇게 30일 전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국회가요. 30일 전에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이 예산안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30일 전에 안 했으면 죽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작년을 제외하고요. 30일 전이니까 12월 1일까지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빼고 그 2016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12월 30일 날 통과시켰어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안을 죽은 애 취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놔가지고 12월 30일 날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헌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진짜 이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논란거리 될 수 있어요. 아주 복잡한데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건데요. 하여튼 어쨌든 대통령 개헌안에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다가 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중앙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체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권력을 나누는 구조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권력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강화하겠다. 요 이야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중앙이 권력을 가지는 중앙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겠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참 그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권리여야 되잖아요. 그걸 자치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저 헌법재판소는 자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자치권은 그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하여튼 그렇다. 뭐 조금 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권을 부정을 했는데요. 그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권은 기본권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치권을 주민권으로,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국민들은 주민으로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겠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게 자치권을 권리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 권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리로 규정하지 않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만들어 놨어요. 조금 이게 좀 규정이 좀 잘못됐는데요. 참 이런 거는 조금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성의 원칙은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하게 적어 놨는데요.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배 또는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권력 분배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지역, 여기의 문제는 이 문제와 가장 가까운 정부는 금정구청이죠. 그죠?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또는 금정구청하고 금정구하고 옆에 무슨 구가 있습니까? 영등포구하고 싸움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둘이 맡겨놓으면 싸우니까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싸움이 나면 가장 가까운 정부가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게 만든다. 이 원칙이 보충성 원칙인데요. 그거는 그 개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방분권 그러면은 세 가지가 지방에 넘어와야 됩니다. 뭐냐면은 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정해야 돼요. 이런 거죠. 그 뭡니까? 쓰레기 버리면 벌 받잖아요. 그죠? 쓰레기 버리면은 어떤 벌을 받아요? 과태료 받아요, 보통. 과태료 몇만 원 내면 되죠. 근데 금천구에서는 쓰레기 버리면은 뭐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 봅시다. 불국사 지역에 이 관광지에 쓰레기가 있으면 관광객이 안 오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금천구에서는 과태료 5만 원, 뭐 5천 원 그러면 되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버리면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이건 징역을 보내야죠. 사형은 못 시켜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천구는 쓰레기 조례해가지고 과태료, 경주시에서는 쓰레기 조례해가지고 사형,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못 만들어요. 그걸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그 자주 입법권입니다. 지가 알아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만들어라 하면은 하지 않으면은 못 만들어요.
그걸 이제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괜찮긴 하는데요. 좀 더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봐보세요. 국민의 그 주민들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국회가 이런 거 만들어도 됩니다라고 할 때만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요거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 이런 거거든요. 국회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과태료 액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주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처벌하는 법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경주시에 맡겨도 괜찮거든요. 이 조항이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 조항이에요. 이런 건 없어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자주 입법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자주 재정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복잡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이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무회의는 무슨 장관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거 외에 자치분권회의라고 해가지고 광역단체장들로 모이는 그런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국정을 조정하겠다는 거죠. 도지사들, 시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방행정부의 장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지방의 문제들을 협의하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 요거는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마음에 안 들까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되면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왜 국무총리가 의장이 돼요?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뭐 제일 나이가 많거나 고참이거나 제일 똑똑한 사람 부의장 시키면 되잖아요. 요게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뭐 부의장은 서로 뭐 그 중에서 뽑는다 그런 식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 대충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갖췄는데요. 이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요. 좀 더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